GDP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 재헌헌법을 보라. 식민지 근대화론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무조건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극우화된 일부의 비상식적 주장을 제외하고 해식적인 주장들은 객관적인 경제사 연구의 틀에 기반하고 있다. 최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수량화하며 그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문제적이다. 어느 날 경제에 관한 논쟁을 좌우하는 최종 근거는 GDP라는 숫자다. 나라들 간의 경쟁도 정당들 간의 갈등도 이 숫자에 좌우된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1911년에서 1940년까지의 몇 년이 GDP를 추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주장으로 성립되었다. GDP 자체는 무미건조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GDP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말과 사건들은 늘 뜨겁고 격하다. GDP 자체는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GDP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은 중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GDP는 클수록 좋다. GDP가 클수록 부자 나라이고 GDP 성장률이 높아야 선거에 이긴다. 일제 시기에 GDP가 저만큼 성장했으나 식민지 근대화가 맞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막상 GDP라는 측정 도구를 창안한 쿠즈네츠 자신은 GDP를 통해 경제 발전의 수준이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대해 처음부터 경고했다. GDP는 경제 현실이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제한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GDP는 경제 현실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방법으로 가공된 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환경 문제 전문가 리처트 하인버그는 GDP를 잣대로 국가의 전반적 건강을 측정하려는 것은 음표의 개수로 음악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GDP라는 측정 도구는 왜 문제인가?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의 1968년의 연설이 유명하다. GDP 대신 GNP를 쓰던 시절인 걸 고려하면서 읽자. 미국의 GNP는 연간 8천억 달러가 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대기오염, 담배 광고, 고속도로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구급차, 현관문에 다는 특수 자물쇠와 이 자물쇠를 부수는 사람을 가두는 감옥, 미국 삼나무 벌목, 도시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경이로운 자연의 유실, 네이팜탄, 핵탄두, 도시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 장갑차, 텍사스 저격수, 히트맨의 초총, 연쇄살인마, 스펙의 나이프,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려고 폭력을 저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것들은 모두 GNP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힘, 대중토론이 빚어내는 집단지성, 공직자의 청렴, 재치와 용기, 지혜와 배움, 국가 건강과 애국심, 이것들도 하나도 GNP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GNP에는 삶을 살아갈 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아래 서울 집중이 심해지고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강에도 나쁘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
그 와중에 국가에서 교통관리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면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이 경우 GDP는 증가한다. 교통비도 늘고 자동차 구입비와 수리비, 의료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서울 집중을 막고 직장과 거주지 근접이 이루어지면 몸도 덜 피곤하고 교통사고도 줄고 사람들이 차도 잘 안 바꾸고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다. GDP는 감소한다. GDP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소득 불평등도 따지지 않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지도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그 부가가치만 따진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티아 센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펄 피투시와 함께 펴낸 책 GDP는 틀렸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계량체계가 이론의 구상이나 가설의 검증 그리고 우리의 신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GDP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치들을 너무 당연한 듯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함이 있거나 편향된 통계는 우리를 그릇된 추론으로 인도한다. 이번 위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유럽에서는 수년 동안 높은 GDP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들이 중위소득 같은 여타의 계량 방식에 중점을 두었거나 미국이 가계나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해 GDP 성장률을 수정했다면 더불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위험률도 고려했다면 그릇된 열망이 다소 누그러들기라도 했을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에서 공동작업을 벌였는데 주장의 핵심 요지는 생산보다 소득과 소비에 주목하고 가계의 입장과 분배를 강조하며 시장에서 측정되지 않은 비시장적 행위들로 측정의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다. 이럴 때면 경제적 복리가 제대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지금의 GDP로 측정되지 않으며 분배와 삶의 질에 더 관련되는 것들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지 식민지배를 미화한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에 있다. 분배와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GDP 중심의 성장제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분배보다 기업과 부자의 이윤이 우선이라는 생각 말이다. 생각해보면 해방되고 정보를 수립할 때 민족이 합의 아래 단절하려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좌익 정치 세력이 축출되고 김구의 한국독립당조차 참여를 거부한 재헌의회가 만든 재헌헌법 살펴보자. 지금 우리의 눈높이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깨닫게 된다. 재헌헌법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하여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적 지향도 동시에 밝히고 있다. 제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이러한 지향을 더욱 뚜렷이 밝혔다.
제18조는 유명한 이균정권 조항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사기업에서도 근로자가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제86조에서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명시하여 농지개혁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밝혀놓았다. 제85조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력은 공유로 한다고 밝혔다.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모든 좌파적 조항들을 자익이 축출된 재헌의회에서 만들었다. 다시 한번 독립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당대 사람들에게 독립은 그저 지배자를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지주를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탈이나 착취가 아니라 민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독립의 참뜻이 있었다. 바로 그랬기에 좌익이 제거된 의회에서조차 저토록 공공의 이익,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현대의 평균적 한국인 중 몇 명쯤이나 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적폐청산, 토차외구, 척결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이들 중에 저 비슷하게나마 총체적인 공공의 비전을 제시한 이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목소리 높여 친일청산 외치며 비판하기 좋은 악질 친일파의 죄상을 드러내는 일도 누군가에겐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친일 청산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 오늘의 되새기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이런 의미일 것이다.